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위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늘 비실거리고 툭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 치레로 고생합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필자를 찾아오는 이들 중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 왜 그럴까? 앞서 말했듯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체크해 봐야 할까? 바로 소화에 가장 먼저 관여하는 위,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다.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으로 가서 장벽을 자극하면 장누수를 일으키게 한다. 장누수로 인해 장벽이 뚫리면 그 사이로 빠져나간 독소들은 다양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근본 원인인 위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위산은 우리 몸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1. 음식을 살균한다. 2. 단백질 소화한다. 3. 펩신을 활성화한다. 4. 내부 인자를 활성화한다. 5. 담즙과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한다. 6. 하부식도 관략근을 닫는다. 7. 유문 관략근을 연다. 항상 목에 이물감이 있고 속이 쓰리고 신물이 자주 올라와요. 타는 듯한 가슴 통증과 조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역류성 습도염이라고 해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듯 싶더니 어쩐지 지금은 소화도 안 되고 더 심해진 느낌이 듭니다. 배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4명 중 1명꼴이 통증을 동반하는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위장과 관련된 질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은 스트레스와 야근 근무가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누구나 한 번쯤은 알아봤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증상과 함께 쉰 목소리, 마른 기침, 입냄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필자를 찾아온 환자들 중에는 특히 위산 분비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소화장에 장누수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면 흔히 병원에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해 주는데 이것은 일시적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근본적 치료가 되지 못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분비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여기서 잠깐 위산 분비 저하는 왜 일어나는 걸까? 주로 항생제 과다 사용, 헬리코박터 감염, 만성 스트레스, 설탕, 가공, 정제, 고탄수식이, 빨리 먹는 식습관, 진통, 소염제, 과사용, 위산 억제제 사용,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노화, 음식 민감성 등이 그 원인이다. 이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하부식도 관략근이 열리는데 이때 위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난다. 위산 분비 억제제는 제산제 혹은 프로톤 펌프 억제라고 한다. 이 약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 듯 느껴지고 음식을 느끼는 게 다소 쉬워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 왠지 소화불량이 생긴 느낌이 든다. 위산을 억제하면서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산은 위로 들어온 음식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이것이 억제되면 살균되지 않은 나쁜균들이 장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때 나쁜 세균이 과다 증식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장 누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 위산이 저하되면 장 운동도 함께 저하되어 세균들이 쉽게 증식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면 장벽에 지속적인 손상을 가해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흡수가 저하됨으로써 영양 결핍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호모히스테인이 분해되지 않아 악성 빈혈, 뇌기능 저하 및 뇌질환, 혈관 오염도 증가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이 심장 질환의 주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장 누수가 발생하면 덜 소화된 음식 조각들이 혈류로 진입하면서 인체에 독소가 유입된다. 그렇게 되면 염증 질환과 알레르기, 자가 면역 등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길 원한다면 위산이 잘 분비되고 있는지 내 몸의 소화작용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화만 잘 되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 자신의 소화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작은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화의 최대의 적, 스트레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입니다. 피로와 감정 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어떤 날은 밥맛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또 어떤 날은 배가 부른데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또 너무 졸려오고요. 소화제를 자주 먹는데 이젠 반짝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면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 음식을 소화하는 일은 덜 중요하게 여겨 소화 기능을 억제시킨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하니 생존에 더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위와 장, 세포들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장벽은 방어기전마저 약화되면서 염증, 궤양 같은 질환들이 발생된다. 또한 장운동까지 저하되면 담적을 포함한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 장 누수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즉시 위산 분비가 저하된다. 장감정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감정과 위산 분비 사이는 관련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감정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소화효소와 담즙 분비 또한 저하된다.
이런 분비 감소가 장운동도 저하시키는데 이때 세균들이 과다 증식되면서 발효 부패가 일어나고 세균들이 장벽을 자극하면서 장벽에 손상을 입혀 장누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 운동도 즉시 억제된다.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되어 여러 위장병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도 화가 나거나 분노, 두려움, 통증, 불안감을 느낄 때 위 배출이 늦어진다. 위 배출 지연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삼키기 어려움, 백만감, 트림, 구토, 식욕상실, 칸디다균 증식, 소장에서의 박테리아 증식, 나쁜 세균들의 증식을 촉진한다. 소화장애가 만드는 위장 질환들. 현대의학에서는 소화력을 두 가지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하나는 기계적 작용으로 위장 운동을 뜻하며 다른 하나는 화학적 작용으로 위산을 포함한 소화액을 뜻한다. 위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나머지 소화액들도 정상적으로 분비된다. 반대로 위산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면 나머지 소화액들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소화액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덜 분해된 음식 조각이 전신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장내세균 불균형을 유발한다. 장내세균과 대사산물이 독소로 작용하게 되면 뇌를 포함한 전신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외에 음식 성분이 있다. 사람에 따라 지방이나 우유 같은 음식들은 소화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흔히 불내증이라고 말하는 증상 또한 음식 성분에 따른 소화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균 역시 소화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균과 같은 세균들은 위 운동이 정체될 때 위에 고이면서 발효작용을 일으켜 소화력에 영향을 미친다. 균은 위산을 강산에서 약산으로 중화시킴으로써 위산 분비 저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소화력 장애가 발생한다. 또 위벽을 약화시키면서 위궤양을 일으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균의 양이 적정량을 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신경계 질환도 소화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 중 하나다.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혈당, 또한 다발성 경화증을 겪고 있거나 신경계에 염증이 발견된다. 특히 당뇨나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계에 있는 염증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위장 근육을 조절하는 게 신경인데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장 운동에 영향을 미쳐 소화력을 떨어뜨린다. 자가 면역 질환 역시 마찬가지다. 피부 경화증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식도에서부터 위, 장까지의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위장 근육이 굳는다는 것은 독소로 인해 엄청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 위 근육이 굳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장 근육 중 식도가 굳는다면 음식을 삭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진다. 같은 원리로 위의 근육이 굳어버린다면 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덧붙이자면 담적 역시 위장 근육이 굳은 결과이다. 위는 몸속에 들어온 음식을 저장하고 그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분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효소들이다. 그리고 음식물이 배출되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장기들이 정상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뇌와 장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신호를 주고받는다. 소화액을 정상적으로 분비시키고 장 운동을 일으키는 등 모든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뇌이다. 소화기관과 뇌의 연계성이 소화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뇌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제대로 운동할 경우 위는 1분에 3회 정도의 운동량을 보인다. 하지만 이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위 운동 저하가 발생하고 위 배출이 지연되면서 소화불량이 생긴다. 반대로 위가 1분에 3회 이상 수축하게 되면 복통을 일으킨다. 화학작용의 경우 입에서는 타액, 간에서는 담즙, 췌장에서는 각종 소화액, 소장에서는 소화효소가 분비될 때 원활한 소화가 가능하다. 이 중 단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화 진행에 이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수많은 요소들이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화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소화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소화장애가 알레르기를 만든다. 비염은 일상생활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 만큼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 비염을 비롯해 각종 알레르기 질환들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쉽게 약물을 복용한다. 그런데 그 약물이 또 위장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 사실 알레르기는 꽃가루나 먼지 등 인체에 무해한 항원들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덜 소화된 음식 조각들로 인한 염증 반응인 경우가 많다.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위로 유입된 음식물들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데 그 상태로 장으로 들어가면 장 속에서 염증이 만들어져 결국 장누수로 이어진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뚫린 장벽을 통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몸 안으로 유입되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면역세포들은 음식 항원이 들어오는 순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 몸속은 혼란이 생기면서 전쟁이 펼쳐진다. 그렇게 되면 인체 전역에서 알레르기를 포함해 100여 개가 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분비 과다가 아닌 위산 분비 저하가 원인이다. 당장 밥을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식사를 끝낸 후 숟가락을 놓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고통이 시작돼요. 목에 꼭 뭐가 걸린 것 같은 그 찝찝함. 괜히 먹었다는 생각과 함께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다고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종종 신물도 올라오고 좀 자극적인 걸 먹을 때면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불량으로 이어져 더 큰 고통을 받는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것일까? 역류성 식도염은 불규칙하거나 급한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이다. 어떻게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쫓기듯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급한 식사, 국물에 말아먹는 식습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저하시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거른 후 저녁에 폭식을 하는 경우도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고 위 내의 압력을 올려 역류 가능성을 보인다. 식후 4시간이 되지 않아 덜 소화된 상태에서 취침하는 습관이나 늦은 시간의 간식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경우다. 음식이 역류해 고통스럽던 증세는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약을 오래 먹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이 이어진다.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몸의 전체적인 소화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기 때문에 서둘러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들은 가장 먼저 위로 들어온다. 이때 위산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하부 식도 관략근이 닫히게 된다. 동시에 위문이 열리면서 위에 있던 음식물들이 차근차근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반대가 된다. 즉 위문이 열리면서 열리고 닫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위의 아래 부분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유문의 수축을 조절하는 근육인 유문관략근이 닫히게 되면 음식물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채 위 속에서 고이게 된다. 위산은 소화기능과 더불어 세균들에 대한 살균 기능도 있는데 위산 분비가 떨어지다 보니 살균 기능도 함께 저하되면서 많은 세균들이 살아남게 된다. 이 세균들에 의해 음식물들이 발효, 부패되며 가스가 차는데 이때 우리는 복부의 팽만감을 느끼며 메스꺼움과 트림을 발생한다. 또 세균들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손상시키면 염증이 생긴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염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소화불량의 증세이며 한국인들의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산의 과다 분비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장애가 발생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분비 저하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이미 위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 밖에 담적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등도 위산 분비 저하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담적은 위 운동이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담이 가슴에 몰려 생긴 적 담적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한다. 끈끈한 가래가 목에 딱 달라붙어 흠흠 하고 기침을 해야만 내려갈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는 담적의 주된 증상이다.
일반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고 증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어지러운 증상이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 매사에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고 일의 효율도 떨어진다. 실제로 담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담적 증상. 명치에서 배꼽 사이가 단단하게 굳어 있고 누르면 통증이 있다. 잘 체한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자주 메스껍다. 명치 끝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음식을 먹으면 역류가 잘 된다. 트림이 나고 배가 빵빵해진다. 어지럽고 두통이 잦다.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 우울증, 불면증이 있다. 등이나 어깨가 잘 뭉치고 뻐근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가스가 잘 차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대변을 보아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담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장기 중 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위는 본격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음식물을 살균하고 분해하는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위의 운동도 억제된다면 우리 몸은 당연히 소화불량, 즉 담적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위산 분비가 저하되고 위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해 장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바로 처리되어야 할 음식물들이 계속해서 위에 머물게 된다면 음식물은 곧 발효, 부패되어 썩고 나쁜 냄새를 유발한다. 치아에 문제가 없는데도 구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 위에서 음식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신경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염증으로 인해 위장 쪽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위 운동이 저하되는 담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담적이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으로 이어져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누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장누수로 인해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들이 위와 장 근육을 손상시켜 위와 장 근육을 굳게 만들어 담적을 유발하기도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의 염증이 원인이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주로 환경적 또는 장 자극에 반응하는 장의 연동 운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식사나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은 후 복통, 복부 평만감, 설사 혹은 변비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즉, 과민성 장증후군은 질병이 아니라 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의 기능장애라고 볼 수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 소화기 증상으로는 변비, 설사, 비정상적 배변 습관, 대변의 모양과 색깔 변화, 대변에 다량의 점액 포함, 복통, 복부 평만감, 불쾌감, 속쓰림, 위상 역류, 불완전한 배변 느낌,
가스 팽배, 트림, 메스꺼움, 구토, 식욕 저하. 그리고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수면장애, 피로감, 두통, 입안에서의 불쾌한 맛, 근육통, 특히 하복부, 성욕 감소, 두근거림, 빠른 심장박동, 잦은 소변. 장의 운동과 감각세포 조절에 둘 다 관여하는 세로토닌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들을 연결하는 공통 요소로 작용하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점막의 염증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설사가 생기고, 반대로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면 장 운동이 억제되어 분비가 생긴다. 현대인들의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잦은 염증이 반복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과식, 폭식, 급식, 야식을 하는 등 불규칙한 식습관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장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이 신경계에 이상을 가져다 주어 위장의 운동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와 맞물려 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역시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데 관여한다. 이 외에도 과민성 장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치료가 쉽지 않다. 장의 염증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단순히 장 치료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위의 기능까지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소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위산 분비 저하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 불안, 우울, 피로감, 두통, 근육통, 심장 두근거림, 빠른 박동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장내 세균이 과다 증식한 상태인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도 장벽에 염증을 일으켜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데, 이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은 위산 분비 저하,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알코올, 약물,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고지방 식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장내 세균들이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면 장 운동성에 영향을 주어 변비, 설사가 나타나고, 감각신경에도 자극을 주어 통증이 발생한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75%가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 상태라는 임상 보고도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 하나의 원인보다 복합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질환 치료의 핵심은 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장벽을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와 생활 습관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치유의 지름길이며, 무엇보다 장의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는 챕터 2로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